자기 분석 기능에 대한 성찰입니다. 정신분석적 치료 과정의 본질에 대한 나의 탐구는 부분적으로만 완성된 상태이다. 비록 우리가 정신분석의 치료적 효과와 그 과정에서 저항 분석의 역할을 자기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대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점에서 자기 심리학이 설정한 두 가지 중요한 가설을 요약하는 것이 나의 과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심리학이 설정한 두 가지 중요한 가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가설은 자기 심리학이 자기의 구조를 치료적으로 확장하고 공공화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기능적 결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최적의 경우에 다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대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환자의 능력의 증진. 두 번째는 포부의 극과 이상의 극 중에 어느 한 영역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 세 번째가 자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발생학적인 것으로서 자기 심리학은 정신분석 치료를 성공적인 초기 발달과 비교할 때 그 치료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 과정은 1차적으로 지식의 확장이나 자아 자율성의 증진이 아니라 최적의 좌절을 통해 영속적인 자기 구조를 확립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콩은 이 두 가지 가설을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 거의 확신하는 수준에 있다고. 네, 그렇죠. 그걸 근간으로 모든 치료 기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심리학적 치료, 그냥 제가 이제 그런 걸 이해했습니다. 자기 심리학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들의 장애에 근저에 있는 심리적 현실에 대한 이론이 정확하면 할수록 분석가의 해석이 환자들에게 성인의 삶에서 그리고 성인의 형태로 최적의 좌절을 제공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최적의 좌절을 주는 정확한 해석을 통해 제공되는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 갖는 구조 형성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가는 환자의 실제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한에서만 정확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가의 이론은 명령이나 법규가 아니라 제안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코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가는 한편으로 환자가 실제로는 분석가를 성적으로 소유하거나 제거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그를 자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짓된 주장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 환자가 분석가를 자기 강화를 위한 자기 대상으로 필요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그를 역동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좌절을 통해 점진적으로 건강한 심리 구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우시 해석하고 있는 방법이 이전의 고전적인 방법에서 해석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웃이 어쩌면 환자층을 자기애적 환자로 이렇게 확대를 했지만 해석의 기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자아심리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아직도 해석을 굉장히 중심적인 기법으로 보고 있는데, 어쩌면 현대정신서 스파틴스의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해석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 코우시 얘기할 때 어떤 이 자기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영구적으로 훼손이 돼 있거나 거의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코웃의 개념에 의하면 코웃이 그래도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해석을 알아들을 만한 정도의 셀프가 있는 대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셀프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를 차이를 두어서 환자층을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환자까지가 코웃의 환자냐고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환자에 대한 분류 자체가 자기애적 행동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 부분이 일반 분류 방법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분석적 기능을 사용하는 현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자기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분석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분석이 끝난 후에 분석적 기능을 사용하는 현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 현상은 정신분석 치료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지표로 인정받아왔다. 정신분석 치료의 본질, 심리 구조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때 역설적이게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종종 자기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전에 받은 분석이 실질적으로 성공했음을 암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석의 극복 단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즉 분석이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는 정상적인 발달의 결과이건 분석에서의 뒤늦은 발달의 해석은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분석이 개인의 삶을 행복하고 창조적이며 내적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인도한다면, 그리고 분석 이후에 만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자가 자기 분석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분석은 매우 만족스럽게 종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실제적 문제로서의 자기 분석 기능, 다시 말해서 특정 분석의 임상 결과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아니라 원리의 문제로서의 자기 분석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이후 위기 상황에서 수행되는 자기 분석 활동의 의미를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조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분석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극복 과정, 특히 자기 대상 전이와 관련된 극복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분석가의 자기 대상 이미지가 분석 과정에서 원활하게 기능하는 심리 구조로 변환되지 않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이미지가 환자의 정신 내에서 유사 외적 독립성을 보유한 채로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죠? 네. 근데 여기서 자기 분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코우시 주장은 자기 분석 기능이 자기 분석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극복 과정, 어쩌면 자기 대상 전이와 관련된 극복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는 주장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코우시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동의는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말 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말하자면 이제 이게 분명히 코곳이 다루고 있는 환자들은 자기 분석이나 그 피드백이라든지 리플렉션이라는 것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분석을 한 경우에 그 분석 상황에서 이제 치료적 분석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다시금 스스로를 분석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코웃을 입장으로 본다면은 치료가 됐으면은 그것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환자는 자기 분석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또 막연한 감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심리학적인 자기 이론의 틀 속에서 보면은 make sense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이론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심리학이라는 이런 퍼스펙티브를 떠나서 우리가 건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상관없이 우리가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자기 분석기라고 셀프 리플렉션 기능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셀프 리플렉션 기능 혹은 셀프 어널리시스 기능은 건강한 사람의 징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코웃이 지적하고 있는 자기 분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기능으로서 건강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기 분석 기능을 여기서 코웃은 묘하게 다른 축소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
나를 돌아보고 셀프 리플렉션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기능, 셀프 어널리시스 기능이라는 건 기본적이란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 삶을 성찰하고 영성적인 삶을 사는 분이거나 그리고 건강하게 자기를 성찰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셀프 애널리스트예요. 말하자면 셀프 어널리시스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자기 분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건강함의 징표이고, 만약에 내담자가 자기 분석 기능을 획득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내담자가 오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은 상담자를 동일시하는 부분이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져가는데 그 굉장히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 분석 기능이죠. 상담자가 자기를 분석해 줬던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제 상담자가 필요 없이 자기가 혼자 독립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셀프 어널리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립해서 심리적인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 코웃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는 별로 신빙성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자기의 논리에 속아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일반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얘기를 지금 자기 심리학의 치료 기법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지금 좀 뒤틀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치료가 덜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치료래요? 그래서 그게 다음 얘기 나오죠. 그 얘기를 우리 가면서 보죠. 일단 우리 이 의문을 제기하고 따라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웃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는 나는 정확하게 해석한다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되뇌인다는 거죠. 그걸 이 코웃은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게 하려면은 해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결국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 식으로 코웃의 얘기를 한다면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 치료가 안 돼서 자기 분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치료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미진한 부분을 이 사람 혼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충분한 해석을 통한 치료가 안 돼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환자도 있겠죠. 치료가 덜 돼서 자기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 경우에 자기 분석은 뭐냐면 충분한 자기 분석 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분석을 하고 있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코웃이 그러니까 코웃이 주장하는 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 해석 방식이 말하자면은 고전적 해석 방식이다라는 걸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자기적인 사람들이 특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해석은 자기랑 너무 밀착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석이라고 하는 건 좀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분석이라는 게 객관화가 안 되는 주관적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분석이 건강한 자기 분석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실패하는 자기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을 주장하고 그 관점으로 이렇게 대상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늘 겪는 일이라 너무 익숙해서요. 근데 이분들이 다 분석한다고 하지만 그 형태의 분석이 그죠? 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뭐 몇십 페이지 분석도 해오고 이제 이러는데 그 분석이
어떤 객관성을 가진 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자기 나름의 자객적인 상태에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분석이라고 자기 분석 기능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얘기를 하나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 20대 후반의 남자인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자기를 굉장히 자학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쾌감을 느끼고 승리감을 느껴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편해지려고 상담을 오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왜곡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그럼 누구씨는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감각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지? 뭐 이러면서 막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구조, 셀프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분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통은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캐런 오나이가 셀프 어널리시스에 대한 책을 썼다. 그 책이 있죠. 셀프 어널리시스라는 책이. 이럴 때는 우리가 분석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분석하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민주적인 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꼭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셀프 어널리시스를 잘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 셀프 헬프 북에 가까워요. 스스로 자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저술을 남긴 분도 있는데 여기서 코우시에 얘기하는 셀프 어널리시스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뭐가 잘 안 돼서 셀프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다. 이런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쩌면 왜곡일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제가 말한 그렇죠. 대상처럼. 그러면 그 자기 그 분석이 자기 방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경우에 따른 건강하지 못한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저항이나 방어죠. 자기의 불편함을 합리화하는 과정이잖아요. 합리화하는 과정. 지적 합리화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는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라고 지적으로 다 통찰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보기 어려운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상으로서의 셀프 어널리시스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증상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셀프 어널리시스라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분이 계속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이분을 돕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코웃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결국 코웃이 그렇게 해서 묘하게도 프로이트 분석 방법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것으로 하면은 안 된다. 내가 하는 걸로 해야 된다. 이 말을 갖다가 씌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사례 1, 사례 2를 통해서. 그래요. 그 얘기를 우리 한번 따라가 보죠.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지. 네, 사례 1, 사례 2가 있는데요. 사례 1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녀와 부하 직원들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했던 남자 환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환자가 4세 때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장난감을 훔쳤는데 이미 멀리까지 와서나 아버지는 그 장소로 돌아가서 사죄하고 그 물건을 돌려주게 했던 그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이거를 코웃이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환자의 정신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11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상화된 자기 대상 전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덜 가혹했으나 이상화된 자기 대상이 없는 동안에는 구조적인 약점이 그 모습을 명백히 드러냈고 유연성이 부족했고 또 죄책감과 그 죄책감이 수반되는
자기 비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웃이 처음에 그 사람을 분석했을 때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해서 뭐 스크린 메모리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 기억을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웃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되었구나라고 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제 분석했을 때 나중에는 그 기억이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분석에서 드러내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제 방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보다 더 넘어서 보게 되었더니 정확하게 해석을 했더니 그 기억은 사실 그의 삶에서 중요한 상징적 순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훈육에 대한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하고 고전적인 분석의 반대로 고전적 분석에서는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기쁨이라고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해 줬더니 이 사람이 그 기억을 반복하는 걸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2에서도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인데 그 첫 번째 분석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나와 두 번째 분석을 시도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는 듣는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의 기억은 엄마에 대한 한 가지 생생한 이미지였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의 엄마가 공들인 화장과 가발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가벼운 입맞춤인데 그 사람은 형식적인 키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서둘러 무도회장에 떠났는데 그날 저녁 그 환자는 어린 시절이죠. 고열과 훈력으로 심하게 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자위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인관계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자가 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코웃은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환자의 정서를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겼고 그 정서적인 공감을 이제 그 환자한테 표현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그 환자는 계속 그 기억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코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공감과 동정을 혼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관찰의 직접적인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에 가까운 이론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 인식은 했지만 무시했던 새로운 측면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활력과 기쁨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한 뒤에 그 기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례에서 가지고 있는 환자가 보여주는 것을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우울하거나 외롭거나로 초점을 맞췄는데 코웃은 나는 정확하게 해석했다 하고 그 해석을 말해줬더니 치료가 되었다.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해석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코웃의 얘기를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나요? 코웃도 코 나름대로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가 해석을 들었다 해서 치유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뭐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고 말하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 환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치유되지 않은 거를 결국은 다른 모습으로 이게 뭐랄까 감춰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하여튼 좀 만약에 이 해피엔딩으로 치료가 잘 돼서 이 활력과 기쁨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떠면 퍼스펙티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이디안 측면에서는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 심하지 않고 견딜만하게 타협병성을 잘 하면 그 정도로 치료가 됐다고 보는 부분이죠. 근데 셀프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가들은 어떤 면에서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어떤 미닝풀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지금 어쩌면 셀프가 융식으로 얘기한다면 인디비듀에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죠. 개성화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끌어갈 수 있는 이 단계가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보통 자기 실현이라고 테라노라이가 얘기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기를 실현할 때 사람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하게 증상을 제거하거나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것을 건강하다고 보는 건강에 대한 척도의 차이죠. 퍼스펙티브가 그냥 신경증적인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치료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활력과 기쁨을 되찾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코웃의 해석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해요. 어떤 면에서 융이 얘기하는 거나 캐럴 원아이가 얘기하는 거나 이 셀프 자체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명력이 있게 활기가 생겨나서 기쁨, 어떤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그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이론이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과정은 지금 코웃식으로 코웃 방식의 해석, 어떤 자기 심리학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이런 환자를 돌보는 기법은 코웃의 해석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지만 현대 정신분석에서 보는 어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코웃도 공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코웃의 환자를 보는 경우에 코웃 방식의 치료 기법에서는 사실은 엠파티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 해석은 나중에 해석을 알아들을 만한 시점에서 해석도 사용하지만 많은 부분을 공감을 사용한다고 했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공감적인 방법이 현대정신분석에서 보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교정적인 정서경험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었죠 아까. 그게 보통 관계적 정신분석가들이 과거에 썼던 것들, 교정적 정서 경험을, 실제 정서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서를 상담자와 관계에서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이런 쪽의 어프로치를 과거의 네. 네,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방금 들었는데 예.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교육받을 때도 책에서도 너무나 이 언어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럼 받지 못했던 정서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나 지지를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눈빛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네가 그랬겠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가 다가가든가 아무튼 그 사람이 느끼는 거죠.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모셔널 피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면서 이런 것일까? 바로 그 과거에 어떤 관계 이론가들이 이런 정서적인 교정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파문됐던 전례예요. 그 말을 쓰는 것은 해석 중심의 이론하고 상반되는 얘기라니. 그러니까 그렇군요.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파문의 첫째 요건,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주겠다고 나서는 엉뚱한 사람들, 이건
와일드 애널리스트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네네. 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하는 거라고 봤는데 이 관계적인 이론들이 깊어지면서 지금은 셀프 사이칼러지 이 그것도 그 말을 과거에는 그거 자체가 파문의 요건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현대정신분석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부분 관계적인 정신분석가들이 그걸 정면으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이렇게 대상 관계를 누군가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를 겪어야지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공감해주지 못했던 부분, 물론 어린 시절처럼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이 속에서 정서적으로 그렇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것.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 대상이 되어주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만족시켜주는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공감해주는 대상. 이것이 유아기하고 다른 거죠. 유아기에 모든 것, 아이들 욕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엄마를 원하죠. 모든 것, 그래서 네,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해요. 어떤 면에서 임상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적절한 그렇죠. 최적의 좌절을 주는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코웃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 이상화 대상이 돼주고 거울 전이의 대상이 돼준다고 하는 것. 이상화 전이의 대상, 거울 전이의 대상으로서 그 기능을 해준다고 하는 게 정서적으로 과거에 원대상이 주지 못했던 새로운 정서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네.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 셀프, 트루 셀프라, 리얼 셀프가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했던 좌절된 자기 셀프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게 발달 심리적인 측면을 지금 코웃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픈 것을 낫게 어떤 증상에서 벗어난다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니까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활력 있고 기쁘게 세상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해석적인 기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요. 해석이 얼마나 다른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이 코웃의 이런 여러 해석적인 기법은 공감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적인 해석을 했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이것이 해석의 효과인지 공감의 효과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어떤 이 해석 이외의 공감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미러잉이나 조이닝, 이걸 자체를 테크닉으로 봐요. 정식 기법이에요. 정식 기법인데 코웃은 공감을 정식 기법이냐고 하는데 그 말을 못 받아들여요. 이거 해석을 통해서만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는 자아심리학의 이 이론을 절대로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아심리학자로부터 내침받고 싶어하지 않은 욕구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석 중심으로 나는 돌봤다고 하고 있지만 이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공감을 중심으로, 엠퍼티 중심의 이론, 자기의 훌륭한 이론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을 비난받지 않으면서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바른 해석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 해석이 어떤 공감과 함께하는 해석이었다고 하는 이 측면보다는
자아심리학자들에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공감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해석으로 이분들을 도왔다 이렇게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도 주류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해석으로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옷이 그거를 해석으로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는 결국은 그게 코옷이 사용한 공감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신 분하고 저하고 같이 어떤 학술대에 같이 서로 발제도 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 했어. 아마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도 아주 초기부터 해석을 하는데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석들을 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해석을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서 그렇게 클라인적인 해석을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요즘 분들은 그 불안을 잘 담아주기 위해서 어떤 공감적인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은 해석을 사용하지만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을 잘 담아내는 해석을 한다고 친다면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도 어떤 경우에 공감적 어떤 조이닝 한다, 미러잉 한다고 하는데 실제 조이닝하는 방법으로서는 해석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내가 조이닝하고 미러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이론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용어의 차이지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먼 얘기를 하고 한쪽에는 해석 기법을 사용하고 한쪽에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사용하는 것이라서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 이분들이 내담자를 돌보는 것을 비디오를 찍어서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쪽 이론가인지를 구별해내기 힘들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 대상에 걸맞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충분하게 객관적인 해석을 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굉장히 정서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해석이라고 하지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지만 그 표현이 설명이나 해석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결국은 학파가 다르지만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같은 인터벤션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사람이 잘못한 건지 글을 쓴 코아씨 헷갈려서 모호하게 쓴 건지 참 글이 어렵네요. 알아듣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번역하는 사람보다 코 자체가 어렵게 쓴 것으로 봐요. 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코엇의 자기 방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게 자체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느껴져요.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정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답답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될 텐데 왜 자꾸 변명을 하다가 자기가 거의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남을 설득할 수 없는 무리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꼬투리가 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자기가 정확한 해석한 후에 왜 치료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환자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이전에 분석가들이 분석해 준 것이 어느 한 정서에 머물러 버려 있고 그 넘어서지 못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정말 무의식적인 어떤 정서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우울감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코옷은 그 우울감 뒤에 있는 정서를 자기가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공감을 했는데 공감을 설명하는 나타내는 방법으로 정확한 해석이라 이렇게 말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정확한 해석일지 내가 볼 때는
그 코웃은 자기가 정확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죠. 이고 사이클리스트가 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울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걸 이 사람은 기쁨과 활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의 차이가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코웃의 공감적인 태도 때문에 정서적 교정적 정서 경험을 오래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활력과 기쁨인지 이 해석이 달라져서 오는 기쁨과 활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쪽에 동의해요. 네. 그 해석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해석을 잘해서 그렇죠. 나았다고 해야 체면이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정통적인 기법은 해석이라고 디파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벗어난 기법은 액팅아웃이라고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기법이 아니라고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한 공감에다가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공감을 굉장히 축에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디펜드해야 될 게 이론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공감은 이런 게 아니고 해석을 내가 잘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코웃의 변명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그 기억을 정확하게 해석한 후에 그 기억이 재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 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기억이 재발되지 않는 이유는 분석의 초점이 외상적 과거로부터 현재 분석적 전이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이 분석을 통해서 이상화된 활력을 얻으려던 나에게서 거부당한 그의 감정을 극복함으로써 오래된 발달 전체가 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here and now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이 속에서의 새로운 체험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정확하게 해석해서가 아니라 이 전이 관계 속에서의 역동, 코웃이 주장하는 전이 속에서의 해석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반복되는 기억의 의미와 분석 이후 자기 분석적 기능의 의미가 동일한 것인데 나는 두 현상 모두가 하나의 과정이 완성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첫 번째로 언급된 환자의 기억은 사춘기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희미해졌을 것이고 두 번째로 언급된 환자의 기억은 환자의 어린 자기가 부모의 활력을 좀 더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반복적으로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발달 과정이 완성되고 나면 총체적 진전을 가능하게 했던 긴 연쇄 사건들의 연결고리들이 갖는 기능들이 용해된다. 그것들은 이제 억압과는 상관없는 과정을 통해서 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성공적인 분석을 마친 후에 환자가 자신의 자기 응집성을 확립하고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가가 했던 반응들과 개입들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분석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분석가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들은 사라지고 분석가가 맡았던 기능들, 그의 이해와 설명도 불필요해진다. 정상적인 기능, 정신 기능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구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어린 시절의 자기 대상과 분석적 전이에서 재생된 자기 대상 중에 그 어느 것도 성인의 삶이나 분석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초기 발달과 분석의 상대적인 성공이나 실패는 변형적 내재화가 이루어진 정도에 따른 성인으로서의 기능과 분석 이후의 기능에 대한 평가의 기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자기 대상과 자기 대상 기능의 이질적 단백질은 섭취된 후에 분해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들은 재조직되어 자라나는 아이 또는 환자 특유의 정신적 단백질을 구성함으로써 개인적 자기의 특징과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최적의 상황이라면 새롭게 형성된 심리적 구조는 부분적으로만 부모 자기 대상의 전체적 특징과 일치할 것이고 분석에서 활성화된 전이 자기 대상의 전체적인 특징은 약간의 흔적만을 보일 것이다. 이게 코웃이 얘기하는 변형적 내재화라고 하는 거죠. 변형적 내재화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게 원래 다른 사람이 썼던 개념 Selective Identification이라는 용어, 선택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용어만 바꿨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자기 대상과 분석에서의 자기 대상을 비교해 본다면 분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성인의 자기가 이전의 자기 대상이 하던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적의 상황에서 이 기능들은 개인적인 특성을 벗어나며 후에 그것들이 내적으로 수행되는 구체적 방식에는 어린 시절 자기 대상의 특징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분석적 자기 대상의 특징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심리 구조가 바뀐다 하면 변형적 내재화가 일어나서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그 원인이 해석에 정확한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하는 부분에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죠. 본인의 주장은 있지만 그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코 스스로가 해석으로 이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다른 요소가 없이 해석으로 될 것 같으면 다른 분석가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코웃이 자기가 자아심리학자들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심리학자들의 해석이 훨씬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분의 해석은 어떤 것을 담고 있어서 자아심리학자들과 다르다고 얘기할까요? 해석 자체가 자아심리학자들은 컴플릭트와 그러니까 컴플릭트 티어리를 중심으로 역동과 방어 분석이잖아요. 그래, 역동 이론을 중심으로 역동과 방어 혹은 저항 분석, 방어 분석 중심으로 이런 해석 그 해석 가지고는 사람이 잘 좋아지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죠. 여기서 코웃이 주장하는 것은 셀프 아브젝트 중심의 해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해석의 내용이 다르죠. 같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역동이론 중심으로 환자를 보지 않고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 중심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자기 대상으로부터 충분하게 수용되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어쩌면 코웃이 자기를 잘 돌봐주던 어머니와 관계에서 우울을 느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는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우울한 정서를 느꼈지만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행복을 얻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치료를 하고 보니까 얘가 굉장히 행복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행복해졌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는 이 셀프 아브젝트가 이 대상이 충분하게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치료 과정 속에서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함으로써 이번에 자기가 다시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자기 자체가 발달한다. 그 속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여기서 코웃이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기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어떤 좀 이분의 이론에 입각한 설명도 가능할 텐데 이분은 계속해서 해석 중심으로 자기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치료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에게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이 챕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수련에 대한 생각해가지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 제목 자기 분석 기능에 대한 성찰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은 여기서는 다 부필해놓고 중요한 논점만 제가 봤습니다. 만약 분석가가 예상 밖의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이론적 신념에만 몰두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환자의 심리적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본다면 그것은 탐구를 목표로 하는 학문인 정신분석에 훨씬 더 중대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로이트의 언어로는 자아의 자유를 주고
하트만의 용어로는 자아의 자율성을 주며 나의 이론과 관련해서는 자아의 지배를 가져다주는 분석 과정이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자기애적 영역에 대한 불완전한 수련 분석이 있다. 코엇이 이렇게 주장하고요. 다시 말해서 수련 분석은 많은 경우 개인적인 유해를 가져다 주지만 정신분석의 학문적 진전과 학문적 진보에 관한 유해한 제도일 수 있다. 만약 수련 분석이 치료적 분석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면 수련 분석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분석가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론과 기법에 충성하는 현상은 내가 동일한 부류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분석에 들어간 수련생은 분명히 환자이다. 수련 분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치료적 분석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분석이 끝난 수련생은 분석 경험이 있는 환자인 동시에 분석가이다. 그가 특정 정신건강에 중독된다면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생각들과 이론들과 기법들을 개방된 호기심과 열의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결과 그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반응할 것이다. 말할 필요 없이 이런 반응은 새로운 것을 자동적으로 거부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아까 사례에서 말한 그 환자들이 그 코엇이 정확하게 해석해서 기쁨이라고 해석하기 전에 이전에 우울이라든지 불안으로 경험했던 거기 머문다는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련생들이 거기서만 묻혀버린다면은 이게 위에 말한 대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석가가 된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련 분석이라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 불완전한 수련 분석, 특히 수련생의 일차적인 자기애적 전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수련 분석이다. 분석되지 않은 전이가 수련생에게 제공해주는 바로 그 지지를 통해서 불완전한 수련 분석을 받은 미래의 분석가는 학습의 영역이든 생산의 영역이든 또는 그 둘의 모든 영역이든 자유롭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분석가들 중에는 수련 분석가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분석가들도 있고 간혹은 자신이 훈련받은 방법과 도구에 대한 자부심을 뛰어넘어 자신의 동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그렇죠. 네. 심지어 새로운 기법을 옹호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코엇의 그 해석의 방법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상 전이의 전개가 허용되고 이해되고 해석되고 극복되는 적절하게 수행된 분석의 결과 독립적인 길을 추구하는 능력이 발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물론 그런 분석들이 반드시 피분석자를 창조성과 진전으로 동창적인 사고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내적 자유, 즐거운 추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능력 등을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최적의 자기 대상 반응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어린 시절 자기 대상의 기회적인 원상들을 회상할 필요 없이 심리체계, 다시 말해서 조용히 기능하는 조절 체계가 확립되듯이 그리고 분석에서 최적의 자기 대상 반응 경험을 통해서 분석가가 역동적이고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전이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환자의 필요와 소망을 공감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이게 이제 코엇의 정확한 해석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마친 후에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자기 대상 분석가의 기능을 의식적인 자기 분석 형태로 보호할 필요 없이 조절 체계가 확립되듯이 분석가의 이론적 지식도 그의 전체 성격과 통합되는 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기능하게 된다. 그것은 분석가가 환자와 작업하거나 비인상적 영역을 탐구할 때 개념과 이론을 임의적이고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암묵적이고 전의식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분석가는 그의 지식, 이론적 지식과 임상 경험이 그의 총체적 성격과 완전히 통합되어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될 때 비로소 이 분야에 특히 임상 작업의 진정한 대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 굉장히 많은 주제를 여기에 그냥 포함시켜서 자기 얘기처럼 하고 있는데 비혼의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무의식 속에 다 가라앉아야 임상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대상 전이가 충분하게
잘 다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가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저도 한국에 있는 분석가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관건은 나르시시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교육 분석 과정에서도 자기애적인 부분이 충분히 다뤄져야 된다고 하는 코웃의 주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 분석, 수련 분석 과정에서도 너무 다 성숙한 정서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자기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기애적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적인 접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지지하는 자기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교육 분석가가 자기 객관적인 어떤 말하자면 자기 자아심리학적인 분석가로서 여기서는 수련생이죠. 수련생이 상당한 수준이 다 돼 있어서 분리개별화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사랑과 미움, 경쟁, 이런 부분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부분을 돌봄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분석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원래의 어떤 제도 속에서 사각지대가 말하자면 다들 건강하다고 하는데, 우리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다 충분하게 자라지 못하고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나르시즘의 문제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정면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분석가들이 배출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이 계속 방해가 돼서 분석가로서 기능하는데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이 자기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 서제스처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방법은 제 마음에 별로 들진 않아요. 들지는 않지만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어떠면 에더파란 이슈뿐만 아니라 프리 에더파란 이슈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처가 있는 부분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육 분석 속에도 충분히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들 일단 정신분석을 하거나 치료사니까 다들 이것은 이미 넘어선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 저는 임상에서 계속해서 제가 만나는 분은 대부분 다 상담사들이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지만 그분들 안에도 아직 충분하게 지지받고 공감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대 정신분석적인 조이닝이나 미러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삶을 정말 자기 트루 셀프를 승인받는 과정이죠. 자기 트루 셀프가 인정받고 승인받고 지지받는 경험들은 지금 코웃이 얘기하는 자기 심리학적인 방법뿐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현대 정신분석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면 캐로노나 융의 전통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수련생이라도 수련생 속에 있는 에더프란 이슈뿐만 아니라 프리 에더프란 지점까지도 충분히 잘 분석해내고 그걸 분석해내는 과정 속에서 코웃이 보고 있는 공감적인 어프로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코웃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근데 이걸 설명해내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기가 참 어려운 또 이런 얘기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 이 어려운 주제 발제하셨는데 우선 발제하신 강 목사님부터 오늘 나오는 얘기 속에 서로 나누고 싶은 얘기 좀 나누죠.
코스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자기의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그 내용이 겹치는 건데 이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코옷은 어떤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코옷의 어떠한 역할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내담자가 그 환자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삶의 어떤 뭐 과거에 어떤 생겨버리던 아니면 미발달된 자기 구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을 의미 없게 처리하고 있었던 거를 미니풀하게 바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발달을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코옷은 자기 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환자가 자기의 삶에서 의미를 되찾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근데 그 코옷이 해석한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내담자나 환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극이 되었거나 도와준 사람은 분명히 코옷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을 성공한 원인이 결국은 이 셀프 자체, 이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셀프 혹은 내재적인 치유력이죠. 이 사람 내담자 안에 있는 힐링 파워가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힐링 파워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셀프가 스스로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그동안 발달이 정지되어 있던 셀프가 발달을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기쁨과 흥분이 있겠죠. 기쁨과 만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성장이, 자기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관찰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활력 있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코웃이 잘 도와준 것으로 보여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의 공감이 충분히 엠퍼티가 큰 기능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걸 엠퍼티라는 측면에서 보지 않고 내 해석이 정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옷은 이게 저술가라기보다는 그냥 임상가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자기가 임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그걸로 치료를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굳이 글로 쓰다 보니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속이 답답해지는 그런 서술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그냥 그 코옷이 있는 말을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 코옷이 기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씨름하면서 이제 코웃하고 좀 더 친해지는 거죠. 코웃이 뭔가를 많이 이루었는데 이걸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꼭 어깃장 놓는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변형적 내재화, 그러니까 변형적 내재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그 내용은 이디스 제이콥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썼던 셀렉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동일시라는 용어는 많이 썼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이 셀프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셀렉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용어 속에서 제이콥슨이 봤던 것은 이 사람의 자아가 다른 사람 것 중에 자기가 담고 싶은 것만 다 가져온다는, 선택한다는, 그럼 주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지만 셀렉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중에
자기가 봐서 좋은 것만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기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코웃이 변형적 내재화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이제 그 동료들의 얘기는 그거 제이콥슨이 한 얘기인데 너 왜 다른 용어를 썼느냐 이제 이런 시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셀프 아브젝트라는 용어도 셀프 아브젝트 대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거고 그런 셀프 아브젝트의 개념들은 자아심리학들이 잘 개발해 온 개념들인데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모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가니까 동료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죠. 사실은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 얘기 좀 듣죠. 뭐 저도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뭐 말씀을 중에 써 있지만 분석가라든지 인상가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 개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이야기 나누었던 거지만 자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코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발동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애성 나르시스틱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받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굉장히 어떤 치료자로서 임상가로서 그거를 환자를 대면할 때 참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좀 많이 와닿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 게 이런 나르시스틱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폐쇄적인 것도 느끼고 왜냐면 제가 또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폐쇄적인 것은 당연한 듯이 자기 어떤 그런 공간에 매몰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치료자나 어떤 임상가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나르시스틱한 이슈를 점검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오늘 이러한 것들이 오늘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목회자든 어떤 치료자든 또 다른 자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슈퍼비전이라는 자기 점검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 창구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병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걸 많이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하지만 이거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셀프 어널리시스를 하지만 셀프는 항상 무의식 중에 자기를 디펜스하는 기능이 또 우리가 이고의 기능 속에 디펜스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셀프 어널리시스를 다 완벽하게 해내기는 사실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많이 숙련되신 분은 점점 더 자기를 더 잘 분석해내고 자기 안에 있는 맹점들을 더 잘 보완해내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 인격의 발달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자기 스스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분석 또는 슈퍼비전 이런 것들이 항상 곁들여서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정보하는 노력과 필요한 경우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 이은숙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네. 그래요. 나는 코엇이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격 특성이 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꾸 그래요?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알 듯 모를 듯.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그 자기 대상 전이라는 부분, 이걸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임상 안에서의 안전한 관계. 그래서 그 속에서 내담자가 이해받고 또 해석되고 극복되는 그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함께 할 대상이 있다는 거는 참 중요한 문제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만 너무나 속상해서 누군가 지인을 붙들고 얘기를 할 경우에 오히려 되레 상처받는 일도 많잖아요. 그 상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된 치료자라는 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해석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별일이 다 있는데 어제 어떤 이제 여자 환자가 쌍꺼풀을 수술을 한 거예요, 이분이. 예, 근데 예전에 이제 3년 전에 처음 제가 2년 전인가 만났을 때도 쌍꺼풀 수술을 한 상태였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게 쌍꺼풀이었나 모를 정도로 이뻤어요. 예,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물론 자존감도 엄청 낮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근데 저를 이제 한 번 만나서 이제 자기 개인사를 또 내려놓고 다시 또 두 번째 자발적으로 와요. 예. 다시 또 와서 저를 만나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 번째 왔을 때는 다시 재수술을 해갖고 눈이 뚱뚱 부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전보다 상태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고 쌍꺼풀 라인도 이렇게 끊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했는데 어제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쌍꺼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했죠. 그런데 어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기 선생님이 이거 눈이 여기 이렇게 생겼잖냐고 안 보이냐고 이러는 거여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보였다고 잘 몰랐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 괴물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줄 몰라서 막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동안 누구 씨가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좀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우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오늘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정확히 보네요. 이러면서 아유 참 난감하죠. 그래요. 그분은 안전하게 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어쩌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이곳에서라도 내려놓고 이야기할 곳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 역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사실 언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임상 안에서 제가 그런 역할자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거울이 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거울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울이 됐다가 이상화 또 전이가 일어나면 이상적인 대상이 돼줘야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 사실은 참 복잡하고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제 드롭이 되는 거고 비교적 신뢰로운 관계로 나아가면 제가 좀 실수를 해도 내3자가 봐주는 거고 어쨌든 이 공감을 앞세워서 관계적인 관점에서 내담자와 환자 관계를 이렇게 보고 그것을 이제 치료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의미가 깊은데 문제는 이제 코엇이 자기의 이론을 너무나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항상 늘 아쉽고 힘듭니다. 이 책을 그래요. 읽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또 그것을 좀 이해해 준다고 한다면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런 어떤 면에서는 프리에더퍼런 환자의 일부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잘 발달하지 못한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팬타시 세계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이 커버하고 있는데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나 여기 코우시 봤던 이런 성격 장애자 이건 현대정신분석이 이런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봐요. 그런데 코우시 스페시픽하게 봤던 처음 조안을 뒀던 자개적 성격장애 행동장애인 분들을 포함해서 이 프리에더프라는 환자들은 언어가 충분히 발달하기 이전 상태에서 겪었던 결핍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핍의 문제라고 많이 보죠. 그래서 그때 얻었어야 될 자개적인 충분한 지지, 그리고 자개적인 공감, 격려, 필요한 경우에는 또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부모들이 이 세상을 살도록 준비시켜줘야 될 어떤 프레퍼레이션 피어리드죠. 세상에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살기 이전 상태에서 잘 준비돼야 될 그 시점에서 부모들이 충분한 역할을, 자기 대상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자기 대상과의 관계 속에 아직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언어적인 세계보다는 정서적인 세계들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정서적인 세계에 더 결함이 있는 분들이란, 그 지적 작업은 그 이후에 좀 더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어프로치가 더 중요하죠. 그분들도 정서적인 어프로치를 함께 가지만 이분들은 지적인 어프로치만 해가지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정서적인 어프로치가 갈 때 지적인 어프로치는 나중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지 비중이 항상 정서적인 부분에 머물러야 된다는,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공감되는 그걸 공감해주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이 봤던 환자층을 보던 기법 가지고 안 된다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석적인 접근을 설명이나 해석으로 이분들을 돕겠다고 하는 게 처음부터 환자층을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상에 맞지 않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코우시나 스파트니스나 이렇게 프리에더퍼는 환자들을 보는 기법을 조금 더 특화해서 이론을 발달시킨 분들의 공헌은 굉장히 커요. 실제로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이분들의 이론을 통해서 돕는 상담자들, 치료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준 이론가들이에요. 물론 우리 관계적 이론 속에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은 처음부터 이런 환자층까지 포함하는 이론을 발달시켰으니까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환자들을 같이 봤어요. 그렇지만 이고 사이칼러지나 클래식한 이론 중심으로 치료하는 분들에게는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봤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을 여러 가지 심리치료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정신분석적인 어떤 정신역동적인 치료 기법을 통한 치료 도움까지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정신역동적인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컨버그나 코우시나 스파트니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자아심리학을 훨씬 뛰어넘는, 자아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아심리학이 다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론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을 가진 코우시지만 우리가 코우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